가끔 어떤 사건들은 보이는 모습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사건이 이루어진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지만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사건의 심각성도 그렇지만 이후 피해자에게 벌어진 기괴한 일로 인하여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사건의 특성상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11월 15일 뉴욕 델마에 위치한 어느 가정집. 이곳에는 법원에서 일하던 52세의 피터 포르코와 의사로 일하던 그의 아내 조안 포르코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 포르코의 그날 아침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하게 세면을 하고 도시락을 준비한 다음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간신문을 가지러 밖으로 나가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현관 앞에서 쓰러져 버렸는데요. 그렇게 피터 포르코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피터와 함께 일하던 법원의 직장 동료들은 그가 늦게까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피터는 보통 거의 늦는 법이 없었으며 늦더라도 꼭 전화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인데요. 오전 11시가 넘었는데도 피터가 도착하지 않자 결국 동료들은 그의 집에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피터의 집에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현관문에 열쇠가 꽂혀있고 손잡이엔 붉은색의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핏자국으로 보였는데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직감한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동료들이 목격한 것은 바로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피터 포르코였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였는데요. 특히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생존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역시 그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집안 전체에 핏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는데요. 동료들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비어있는 방 2개를 먼저 조사했지만 딱히 특별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가장 마지막 방인 안방으로 향했는데요. 안방의 침대 위에 누워있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터의 아내 조안 포르코였고 침대 역시 엄청난 양의 혈흔으로 가득했습니다. 발견 당시 조안 포르코의 상태도 무척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목숨을 잃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여러 사실이 밝혀집니다. 피터 포르코와 조안의 사건에 쓰였던 흉기는 바로 도끼였고 피터의 사인 역시 이 도끼에 의한 공격 때문이었는데요. 대개의 공격이 피터의 머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무려 16차례나 공격을 당해서 얼굴의 일부가 사라져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끔찍하고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런 잔혹한 공격을 당하고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그렇게 머리에 심한 공격을 당한 그가 아침에 일어나 마치 멀쩡한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와 현관문 손잡이에도 세면대에도 엄청난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요. 피터는 한참 동안이나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소의 아침 일과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검이들이 분석했는데요. 거의 목숨이 끊어진 상태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멀쩡한 것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인 것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피터의 자택을 더 조사하면서 차고 안에 놓여있던 도끼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끼에는 혈흔이 그대로 묻어 있어서 이것이 바로 범행에 사용된 도끼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도끼는 원래 피터 포르코가 소유하던 도끼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도끼가 집에 원래 있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경찰에서 주목한 것은 바로 피터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 차남이었던 크리스토퍼 포르코가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그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도 범죄를 벌였는데요. 부모님의 집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훔쳐서는 중고 물품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도 벌였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온라인 판매 사기도 벌였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한 달 전 그는 형 조나단의 온라인 중고 판매 사이트 계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싸게 판다고 홍보한 뒤 대금만 지불받고는 물건은 보내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나중에 구매자들이 환불 등을 요구하자 자신은 조나단의 동생이며 조나단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물건을 보내줄 수 없다며 뻔뻔하게 사기를 쳤던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얼마 후에 그는 원래 다니던 학교를 관두고 로체스터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부모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가 입학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가 성적 증명서를 위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점에 관해서는 학교나 그의 부모 역시도 까맣게 몰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포장하고 다녔는데요. 바로 자기 가족이 이른바 금수저 집안이며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저택에 살고 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차를 한 대 구입하는데요. 노란색의 지프 랭글러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평범한 대학생의 돈으로 구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또 한 번 사기를 치게 됩니다. 생활비 31,000달러와 대학교 등록금 또 차량 구입을 위한 높은 금액의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되는데요. 이때 크리스토퍼는 연대 보증인 서명란에 아버지 피터 포르코의 이름을 적어 넣었으며 그의 서명까지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피터에게 들키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부모와 여러가지 큰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경찰에서는 이것을 범행의 동기라고 파악했습니다. 사건 전날이었던 11월 14일 로체스터 대학의 감시 카메라에 촬영된 장면에는 오후 10시 30분경 학교를 빠져나가는 자동차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토퍼가 구입한 지프 랭글러. 검찰에서는 그가 부모가 사는 지역으로 운전했을 것이며 약 서너 시간가량 걸려 근처에 도착했을 것이라 봤는데요. 실제로 15일 새벽 2시경에 톨게이트 직원이 크리스토퍼의 차와 동일한 노란색 지프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로체스터 대학 에서도 또 다른 증언들이 나왔는데요. 크리스토퍼와 같은 기숙사에서 지내던 학생들 역시 사건이 벌어진 날 그를 기숙사에서 볼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14일 오후 9시 30분까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10시가 넘어서부터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숙사 안에 들어가 잠을 자는가 싶었지만 기숙사 그 어디에서도 그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크리스토퍼의 지프차를 압수하여 조사합니다. 사건 현장은 온통 핏자국이 튀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가 범인이라면 분명 차 안에서 아주 조그만 혈흔이라도 발견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기대와는 다르게 크리스토퍼의 자동차 안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범인이 아니란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증언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크리스토퍼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르바이트 장소가 바로 동물병원이었고 여기서 그가 했던 일은 수술 후의 뒤처리, 즉 수술 후 나온 여러 흔적을 깨끗이 지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혈흔 등을 깨끗이 지우는 약품과 그 사용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 자신의 차를 깔끔하게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조안 포르코의 증언도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침대에서 조안을 발견한 경찰 중 한 명이 그녀의 생존을 확인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건넸고 범인이 누구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던졌던 질문들 중 혹시 크리스토퍼가 범인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조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장남 조나단이 범인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었다고 대답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하네요. 형인 조나단 역시 동생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증언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나중에 배심원에게 전달되어 사건 판결에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조안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뒤 치료를 받고 회복한 그녀는 앞서 진술과는 다르게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며 자기 아들은 절대 범인이 아니고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조안은 변호인단을 꾸려서 직접 재판에 계속 참여하며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는데요. 크리스토퍼의 변호인단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꽤 의외의 인물이 언급되었는데요. 이들이 제시한 인물은
인물은 바로 피터 포르코의 삼촌 프랭크 포르코. 프랭크 포르코는 사실 거물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마피아 조직 중 하나인 보난노 패밀리의 간부였는데요. 변호인단은 당시 프랭크가 조직을 배신하는 대신에 가벼운 죄목으로 수감되는 사법 거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프랭크는 조직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조직을 배반한 이에게 늘 그렇듯이 복수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들이 벌인 복수가 피터 가족을 암살하는 것이었단 주장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을 검찰뿐만이 아닌 프랭크 포르코까지 모두 부인했는데요. 프랭크가 수감된 것은 범죄로 인해 정식 기소됐기 때문이며 일체의 사법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또한 프랭크 역시도 자신은 아직까지 조직과 잘 지내고 있고 배신을 했다면 감옥에 들어오기도 전에 끝났을 것이라 말합니다. 검찰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증거를 내놨는데요. 이 마지막 증거가 배심원단의 판결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피터는 평소 집에 사설 보안 시스템을 가동시켜 놨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날 이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되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보안 시스템은 특정한 보안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가동시키거나 혹은 끄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어서 이 코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해제할 수가 있었다는데요. 이 역시 범행이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고 가족 내부에 범인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단서였습니다. 피터의 이웃들 역시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에 본 적 없던 노란색 지프차가 주차되어 있던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피터의 지프 랭글러였을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의 주장은 무용지물에 가까워졌으며 검찰 측에서는 크리스토퍼를 범인으로 확정지었는데요. 마침내 재판의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는 배심원단에게 판결의 선택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06년 8월 배심원들은 심의에 들어갔으며 그날 오후 크리스토퍼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사는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날까봐 매우 두렵다며 2006년 12월 최종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하는데요. 최소 2052년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그 전에 교도소에서 목숨을 잃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2번이나 항소했지만 전부 기각당하고 대법원에서도 그의 사건 심리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크리스토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도 자주 언급되었지만 피해자 피터 포르코의 기묘한 행적 또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굴의 일부가 사라질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은 그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아침 일과를 수행한 것, 특히 화장실 세면대에서 거울을 본 흔적도 있었는데요. 상상해보면 정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 요소입니다. 사건 자체보다도 이 부분이 더 기괴하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범행은 어딘가 허술한 점이 꽤 많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집에 가는 과정도 그렇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 등 치밀하지 않고 상당히 어설픈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사건들 대다수가 계획적이거나 치밀하지 못하고 허술했던 사기였음을 보면 이 사건 역시도 그가 저질렀음이 확실해 보이는 듯합니다. 피터 포르코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